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의 표면 아래에서는 거의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고 거대한 어떤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삶의 이면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 주변의 공기보다 모든 것을 훨씬 더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회식 자리나 명절 저녁 식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딘가 불편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조용히 우리 사회의 주류 시스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라짐은 결코 극적이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장엄한 고별사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개적인 선언 따위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요하게 물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밤낮 없이 울려대던 수많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예전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며 참석했을 금요일 밤에 회식이나 주말의 모임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며 더 이상 자신의 영혼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번듯한 직장과 경력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 이들의 행동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 포기해버린 것처럼, 혹은 지독한 번아웃에 빠져 길을 잃은 패배자처럼 보이기 십상입니다.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더 높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이 사회에서 그들의 멈춤은 일종의 고장난 상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조용한 물러남이 그들이 평생을 살아오며 했던 행동 중 가장 진실하고 가장 용기 있으며 가장 온전한 행위라면 어떨까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환자들,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바로 이러한 패턴이 펼쳐지는 것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진정한 여정, 즉 개성화의 과정을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집단적인 세계가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답답한 의상처럼 느껴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졌거나 오만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마침내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특히 남의 눈치를 보고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는 대부분의 경우 진짜인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리 넉넉하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융은 이것을 필수적인 철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규범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용기를 넘어설 만큼 훌쩍 자라버린 영혼이 마침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찾기 시작하는 눈부신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들어 그러한 강력한 끌림을 느끼고 있다면, 무리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충동, 더 이상 타인이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싶지 않다는 갈망, 수많은 사람들에게 얕게 보여지기보다는 단 몇 사람에게라도 깊이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함, 혹은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다는 그 조용한 갈망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결코 당신을 향한 경고나 질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인정이자 위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주 오랜만에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마침내 누군가가 온전히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자적 시선 하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맥락 사회이며 남의 눈치와 체면, 그리고 집단에 속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 어느 곳보다 강한 곳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해진 트랙을 달립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적절한 시기에 결혼, 그리고 아파트 평수 늘리기. 이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곧 이 무대의 세트장이 모두 가짜임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지독한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모르는 척 연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아주 진실하고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회식 자리나 저녁 모임의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생기가 넘치고 열정적이며 서로의 말을 다급하게 끊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누구도 실제로 서로와 대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고요하고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상처를 방어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극을 펼치며
허공에 비친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을 보는 사람은 아주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타이밍에 미소를 짓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름 붙이기조차 매우 힘든 어떤 묵직한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그것은 우월감도 아니며 단순한 지루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깊은 통증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몽유병자처럼 움직이는 방 안에서 홀로 깨어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뼈저린 외로움과 통증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심리적, 영적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의 풍경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부서 회의 시간입니다. 평생을 알고 지내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인 명절날의 식탁입니다. 칼융은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나타나는 아주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단순히 지식이나 머리로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집단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일종의 오류, 즉 글리치가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며 던지는 투사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모든 대화가 사실은 무엇을 회피하기 위해 정교하게 구축된 것인지 그 짙은 그림자들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다툼과 인정투쟁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을 철저하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중 어느 것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며 한번 보게 된 진실은 결코 예전의 무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정한 종류의 고독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물리적인 고립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 안에 그 누구도 공유하지 못하는 언어를 홀로 구사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존재론적 고독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서 끊임없는 번역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감지하고 있는 텅 빈 깊이와 그 대화의 얄팍한 표면이 담아낼 수 있는 한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그 피곤하고 지루한 타협의 과정이 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융은 이 과정을 아주 깊고 개인적인 언어로 묘사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 자신의 의식이 확장됨에 따라 그는 자신의 내면을 담은 붉은 책에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견디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만해졌거나 사람들에게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방 안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그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 척 뻔뻔하게 연기해야 하는 것,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가짜 대화에 참여하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지훈이라는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몇 년 동안 자신을 조용히, 그리고 아무런 요란함 없이 변화시키는 종류의 깊은 내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을 갑자기 바꾸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심오한 철학을 인용하며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끝없는 회의에 참석했고 금요일 저녁이면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회식 자리에 나타났으며 한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느껴졌던 그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회의실에 앉아있을 때 그는 도저히 보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가 자신의 실수를 향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언제나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진짜 훌륭한지 아닌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방에서 가장 직급이 높고 권력을 가진 부장님의 말에 집단이 어떻게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회의실을 떠도는 모든 문장들, 바로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상사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두려움에 보이지 않는 군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사람들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이해가 그로 하여금 예전처럼 그 얕은 게임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완벽하게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만취해 있는 시끄러운 파티장에 나 혼자만 술에서 깨어 맨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도 더 못한 사람도 아니야. 그저 구조적으로 존재의 밑바닥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철저하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뿐이야. 융은 이것을 보는 자의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내면의 그림자 중 충분한 양을 통합하고 나면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회피해왔던 당신 존재의 가장 어둡고 초라한 공간에서 당신 자신을 정직하게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직면하는 그 고된 작업을 수행하고 나면 당신은 타인들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 물질에 대해 아주 비자발적이고도 예민한 감각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심판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깊은 두려움과 결핍을 서로에게 무차별적으로 투사하면서 그것을 아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그것은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대충 웃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가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만약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난다면 둘 다 변형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화학적 구성이 너무나도 달라서 어떠한 상호작용이나 반응조차 불가능할 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은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깊은 변형의 터널을 통과했는데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아직 그 변형의 입구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요란한 폭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어떤 고요하고도 좁힐 수 없는 근원적인 불일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내미는 연결의 손길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내 영혼이 가야만 하는 깊은 곳으로는 결코 나를 데려갈 수 없다는 점진적인 깨달음입니다.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 비좁고 낡은 그릇 안에서는 아닙니다. 그리하여 물러남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졌다는 패배감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두 가지 감정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본질적인 무언가에서 비롯됩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더 이상 엄청난 영혼의 희생과 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면의 정신이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독자적 시선 둘, 한국의 획일적인 속도전은 영혼의 성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내면의 괴물, 즉 그림자를 제대로 응시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달리기 때문에 나도 달려야 하는 이 맹목적인 질주 속에서 누군가 갑자기 멈춰서서 삶의 진실을 묻는다면 집단은 그를 불온한 존재로 여깁니다. 깨어난 영혼이 겪는 고립감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을 넘어 집단의 최면 상태를 깨뜨린 데 대한 사회적 형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이 직면한 당신의 그림자는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지켜보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의 고된 작업을 시작할 때 아무도 당신에게 미리 경고해주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도 지독한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 짙은 어둠을 마주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뼈를 깎는 듯한 진짜 고통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참기 힘든 고통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안에서 보는 법을 배웠던 바로 그 역겨운 그림자들을 세상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 속에서 끊임없이 보게 될 때, 더 이상 세상을 예전의 순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될 때 밀려오는 그 묵직한 고통 말입니다. 융은 수년에 걸쳐 그림자라는 개념을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인정하기를 필사적으로 거부해온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광활하고도 어두운 내면의 영토입니다. 어릴 적부터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억압받았던 들끓는 분노, 타인을 향한 동경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법을 배웠지만 사실은 지독한 질투와 시기심,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과 성과라는 이름으로 변환되어 버린 텅 빈 슬픔. 그림자는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지하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조종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타인을 향한 투사, 우리의 무의식적인 선택들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고 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짜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수행할 때
자신이 수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회피해왔던 바로 그 수치스럽고 끔찍한 자기 자신의 파편들과 함께 가만히 앉아 견뎌내는 작업을 해낼 때 내면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일종의 그림자 독해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들은 무의식의 패턴들을 선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통의 두 번째 층위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강력한 독해력은 단지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융은 아주 날카롭고 꿰뚫어보는 듯한 명료함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 이것은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형태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 내면에서 그 길을 걷고 나면 당신은 그 원칙이 세상 모든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적 논쟁을 지켜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념이나 관점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이제 당신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당신은 각자 자신들의 성찰되지 않은 깊은 두려움과 존재론적 불안을 상대방에게 무자비하게 집어던지면서 그것을 고상하게 신념이나 정의라고 부르는 두 집단의 발악을 봅니다. 당신은 회의 시간에 누군가가 갑자기 분노하며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것을 권력의 과시나 단순한 공격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돌봄받지 못해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어의 형태로 비명을 지르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소셜미디어를 휩쓸고 지나가는 대중들의 집단적인 분노의 사이클을 지켜봅니다. 누군가의 작은 잘못이 마녀 사냥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결코 정의 구현이 아님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거울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대중들이 대신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의 억압된 어둠을 분출할 먹잇감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집단적 그림자의 배설 행위임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내면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무슨 고요하고 평화로운 깨달음이나 지혜처럼 느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혜라기보다는 차라리 엄청난 무게와 짓눌림으로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이 모든 난장판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초월적인 표정을 지으며 평온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한가운데 서서 그것이 자신들의 신체와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부딪혀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인터넷을 스크롤할 때마다 모든 뉴스 헤드라인에서 모든 악성 댓글창에서 소용돌이치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그림자 물질의 악취를 감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식의 스위치를 마음대로 꺼버릴 수 없는 사람만이 짊어지는 그 특유의 지독한 피로감을 온몸으로 짊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거대한 그림자를 선명하게 보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내장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자신의 그림자 작업을 치열하게 해낸 사람에게 있어서 소화되지 않은 집단적 어둠으로 흠뻑 젖어있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단순히 불쾌한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신경계가 무한정 견뎌내도록 설계되지 않은 지독한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소셜미디어를 버리고 떠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계정을 삭제하고 떠나는지 그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분노로 가득 찬 댓글, 창을 읽어내려가는 것이 마치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온몸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며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섬뜩한 방 안에 강제로 서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끔찍함을 준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표면적인 분노나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껍질 아래에서 골마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너무나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어서 도저히 그것을 그저 가벼운 손가락 놀림으로 넘겨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후퇴하고 단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행동은 내부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히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절박한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이는 깨어난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나약하거나 유약해서가 아닙니다. 한번 예민하게 발달해버린 감각은 내가 원할 때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그토록 깊고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게 된 사람이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여는 순간에만 그 인식을 뚝 끊어버리고 바보처럼 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쏟아지는 피드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무의식적 목적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무의미한 논쟁에 참여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나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종의 가슴 아픈 명료함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내면의 거대한 능력, 그 기만성을 스스로 처절하게 직면해 본 사람은 대중이라는 집단 속에서 벌어지는 동일한 자기 기만을 너무나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기여가 아니라 집단적 관계에 대한 공범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아파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에 완전히 집어삼켜지지 않고 자신의 그 소중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고요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신하는 것뿐입니다. 독자적 시선 셋. 한국 사회는 거대한 페르소나의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속의 화려한 오마카세, 명품 가방, 외제차,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탐구하기 전에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먼저 계산하도록 세뇌당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전시의 공간에서 영혼은 질식합니다.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사람은 이 거대한 허영의 박람회장이 뿜어내는 가짜 빛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럭셔리란 명품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완벽한 고독과 침묵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이미 성장해버렸음에도 과거의 자아를 끊임없이 연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게 된 바로 그 익숙한 버전의 당신 자신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무언가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기분이 안 좋을 때 느끼는 가벼운 불쾌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모든 것이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잘못됨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집은 이미 훌쩍 자라버렸는데 주변에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어릴 적 입던 비좁은 코트를 억지로 끼워 입어야 할 때 느끼는 뼈가 옥죄어 오는 듯한 잘못됨입니다. 당신은 겉보기에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사무실과 거실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해버렸습니다.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깊은 수준에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예전의 당신인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느덧 매일매일 당신의 가슴뼈 뒤쪽을 짓누르는 거대하고 무거운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융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예리한 통찰력으로 이를 묘사했습니다. 페르소나, 즉 가면이란 실제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믿게 되는 어떤 것이다. 페르소나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초기 단계, 즉 사회화 과정에서는 이 가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칠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맥락에 따라 우리 자신을 조금씩 다르게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톤을 조절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어딘가에 소속되기 위해 필요한 그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군무의 스텝을 밟을 줄 알아야 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의 영혼이 아직 자기만의 고유한 형태를 찾아가는 동안 그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아를 세상의 거친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훌륭한 갑옷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 깊고도 고통스러운 과정, 즉 개성화의 과정은 결국 한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페르소나와 당신의 진짜 자아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벌어져서 엄청난 대가와 영혼의 훼손 없이는 더 이상 그 둘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대가는 그저 철학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당신의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피로로, 깊이 잠들지 못하는 수면 장애로, 알 수 없는 두통이나 한국인 특유의 화병으로 나타납니다. 일요일 저녁이 될 때마다 월요일 아침에 다시 그 가면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도저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끔찍한 절망감이 목을 조여옵니다.
당신은 속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열정을 겉으로 연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과거의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실인 것처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연기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이러한 연기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극장 중 하나입니다. 수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프로페셔널한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동료들과 적절히 친내하게 지내야 하며 상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적당한 야망과 복종을 보여주어야 하는 가면입니다. 회사 워크숍이나 회식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 사회적 페르소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약간 높여야 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하며 상사의 썰렁한 농담에 적절한 타이밍과 강도로 웃어주어야 하는 무기력한 가면입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일 때 써야 하는 가족 페르소나도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당신의 모습에 기반하여 굳어져 버린 온 가족들의 낡고 무거운 기대의 덩어리를 묵묵히 짊어져야 하는 가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치고 끝없는 연기들 사이에 그 짧고 찰나적인 침묵 속에 아주 은밀하게 존재하는 당신의 사적인 버전, 진짜 자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당신 자신에게만큼은 갈수록 유일한 진실로 다가오는 그 진짜 자아 말입니다. 40대 초반의 홍보 담당 임원인 지윤이라는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실제로 그 일에 진심으로 몰두하며 성취감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갑작스러운 위기나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란한 신경쇠약이나 극적인 붕괴도 없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훨씬 더 고요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다가오는 업계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연설문을 준비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과거에 수십 번도 더 해왔던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타이핑하고 있는 이 모든 화려한 단어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것이 중요해야만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허무주의나 냉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도 뼈아프게 개인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열정적인 문장들은 한때는 충분히 말이 되었고 현실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쌓아 올렸던 과거의 자아, 그 페르소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진짜 영혼은 언제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 화려한 성을 텅 비워두고 아주 멀리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번아웃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이 머물지 않는 타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낯선 캐릭터의 대본을 기계적으로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융이 이러한 사례들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자신과 맞지 않는 거짓된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단번에 요란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정신은 먼저 아주 미묘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갑니다. 한때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에너지를 주었던 일들에 대해 알 수 없는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과거에는 큰 의미와 기쁨으로 다가왔던 타인의 인정과 칭찬, 승진과 같은 성취가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굴러가는 평온한 순간임에도 속으로는 무섭도록 섬뜩한 공허함과 평면성을 느낍니다. 이것들은 외부의 얕은 시선으로 볼 때는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오래된 껍데기, 그 낡은 분해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도에 전환하겠다는 것을 영원히 필사적으로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직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았고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도 갖추지 못한 새로운 무언가가 이제 제발 자라날 공간을 내어달라고 당신의 내면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화려한 사교 모임에서, 그리고 타인들이 뻔하게 기대하는 자아를 숨막히게 연기하는 그 정교한 무대에서 돌연 조용히 물러나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결코 인생의 패배자이거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 거짓된 연기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의 어떤 거대한 구조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주적인 내면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융은 그 진실한 내면의 부름에 불복종하는 대가가 단지 일상적인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여름 정도로 월년년, 즉 자기 유기, 즉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단 한 번의 극적인 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부당한 요구에 마지못해 웃어넘기는 순간,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다수를 위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과 같이 매일 수없이 반복되는 작고 초라한 항복 속에서 서서히 자아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 항복들은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기 힘들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 축적되어 결국에는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쉽게 재건할 수 없는 당신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빛을 완전히 침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훌쩍 자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비접은 껍질 속에 억지로 몸을 구겨넣은 채 계속해서 가짜로 살아가는 그 끔찍하고 깊은 영혼의 고통보다는 차라리 방 안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미움받는 불편함을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외부의 시선에는 그것이 초라한 도망이나 퇴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그들이 지난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행했던 모든 행동을 통틀어 최초로 행한 가장 눈부시게 정직한 구원의 행위입니다. 독자적 시선 넷, 멈춤을 두려워하는 한국 사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침묵은 어색함이자 무능으로 여겨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죄악으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일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내가 억압해온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엄청난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두려워하지만 지루함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성찰의 초대장입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 목소리의 진짜 이름은 바로 지루함입니다. 수많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여정에서 거의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순간은 삶을 쉴 새 없이 굴러가게 만들었던 달콤한 주의 분산과 오락거리들이 마침내 그 힘을 잃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퇴근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과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스마트폰을 열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끝없는 소음과 자극의 바다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효과적이었던 전략들이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눈속임의 구조를 명확하게 보게 되면 다시는 과거의 그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모든 화려한 소음과 자극이 빠져나간 뒤에 남겨진 고요한 공간 속에서 마침내 떠오르는 것은 현대사회, 특히 한시도 가만히 있기를 두려워하는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하라고 세뇌시켜온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루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루함은 너무나도 오해받고 있는 감정입니다. 지루함은 단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는 하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억눌려 있던 훨씬 더 깊은 층위의 진실들이 비로소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기 시작할 만큼 당신 자신의 고독한 내면과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마주 앉아 있는 거룩한 경험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무게감을 지닌 고요함입니다. 기이할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그 침묵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무른다면 그것은 당신이 수년 동안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아래에 교묘하게 묻어두었던 벼락 같은 질문들을 수면 위로 건져 올려줄 것입니다. 나는 이 짧은 인생에서 도대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내가 그토록 피 터지게 쫓고 있는 성공과 성취 중 과연 얼마만큼이 진짜 내 영혼에 속한 것인가? 그리고 대체 얼마만큼이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은 채 부모와 사회로부터 무비판적으로 물려받은 남의 욕망인가? 만약 내가 이 텅 빈 시간들을 끊임없는 자극과 도파민으로 채우는 것을 당장 멈춘다면 그 끔찍한 정적의 밑바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결코 유쾌하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대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들을 회피하도록 돕는데 이토록 소름 끼치게
효율적인 기계로 진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침묵은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텅 빈 공간은 자극으로 꽉꽉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은 끝없는 자극의 마약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시작하기도 전에 카카오톡 알림음과 숏폼 영상들이 당신의 정신을 난도질합니다. 현대인의 일정표는 언제나 빽빽하게 차 있으며 우리의 귀중한 주의력은 끊임없이 외부의 가짜 목표들을 향해 강제로 쏠리게 됩니다. 융은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이 존재하기도 훨씬 전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에고가 작동하는 이 회피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는 자아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외부의 자극에 필사적으로 집착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얄팍한 자극의 대안이란 곧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거대한 무언가와의 대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란 바로 당신이 평생 써온 가짜 페르소나, 밑바닥에 숨쉬고 있는 당신의 진짜 자아입니다. 직장에서의 직급, 은행 잔고, 남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 책임감, 생산성, 혹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 수로 구축된 거짓된 정체성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아래에서 언제나 고요하고 끈기 있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깊고도 고독한 본질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일생을 뒤바꿀 만큼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습관적으로 뻗던 그 손길을 마침내 멈췄을 때 그들은 아주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내면의 극심한 불안과 안절부절못함은 사실 침묵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단지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진실을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일 뿐입니다. 끊임없는 활동과 바쁨이라는 핑계 아래에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온전히 마주하고 슬퍼해주지 못한 짙은 상실감과 슬픔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토록 남의 눈치만 보느라 단 한 번도 정직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끓어오르는 욕망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화려한 삶이 사실은 지금의 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과는 철저히 어긋나 있다는 뼈아픈 깨달음이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깨달음 뒤에 곧바로 어떤 요란하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깨어나자마자 돌연사표를 집어던지고 인생을 통째로 재창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목소리를 일단 충분히 명확하게 듣고 나면 그것을 다시 예전처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한때는 무해하고 즐거운 시간 때우기로 여겨졌던 수많은 자극과 오락거리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질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성공적이고 생산적이라고 믿었던 그 끝없는 성취를 향한 질주가 사실은 도망침이라는 아주 비겁하고 끔찍한 행위와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수많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끝없이 내면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에 지독한 염증을 느끼고 피로해집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세상의 주류에서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가장 숨겨진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거들먹거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의 내면적 진실을 회피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조직하는 그 지긋지긋한 짓을 멈추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이나 패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내밀하고 숭고한 영혼의 작업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마침내 수십 년 동안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며 일단 그 진실을 듣고 나면 과거의 거짓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음을 수용하는 눈부신 항복의 순간입니다. 독자적 시선 5. 감정노동이라는 이름의 영혼 착취.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끝없이 남의 기분을 맞추고 눈치를 보는 극한의 감정노동을 의미합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고객과 상사를 향해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이 기괴한 불일치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영혼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증상의 진짜 원인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매일같이 연기하느라 내 영혼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5번째, 아무도 말하지 않는 깨어남이 요구하는 엄청난 심리적 대가. 사람들이 번아웃, 즉 소진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은 그것을 업무량이 너무 많고
상사의 요구가 지나치며 휴식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접근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가를 다녀오거나 잠을 푹 잔다고 해서 결코 회복되지 않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끔찍한 소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심리적, 영적 발달의 혹독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성장하지 못한 낡고 무의식적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경험하게 되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영혼의 고갈입니다. 융은 자신이 가장 깊이 있게 작업했던 환자들에게서 바로 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내면 작업을 해낸 사람들, 자신의 추악한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가지고 자신의 진짜 자아와 대면한 사람들은 종종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채워지지 않는 만성적인 고갈, 수면이나 해외여행, 심지어 예전에는 그토록 좋아했던 취미생활로도 결코 회복되지 않는 지독한 무기력과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융이 마침내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숨막히는 보이지 않는 노동, 즉 엄청난 영적 감정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상황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적인 환경 속에서 홀로 의식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의 모든 상호작용이 잔인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방 안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그 뻔하고 가짜 같은 반응을 반사적으로 내보일 것인가? 아니면 집단이라는 거센 무의식의 경류에 맞서 당신만의 투명한 인식을 굳건하게 지켜낼 것인가? 자신의 그림자와 결핍을 아무렇지 않게 타인에게 투사하면서도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위선적인 대화 속에 앉아있을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압력이 발생합니다. 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 오가는 거짓된 말들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 사이의 기괴한 불협화음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표면의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이미 오래전에 훌쩍 벗어던진 그 낡고 비좁은 페르소나를 다시 억지로 뒤집어쓰고 연기해야 하는 회식 자리나 가족 모임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몇 주,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축적되어 당신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마치 애초에 내가 짊어질 필요조차 없었던 거대한 바위를 매일 지고 다니는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적 노동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무의식적인 공간을 힘겹게 항해하는 의식적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처절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밭을 갈거나 집을 짓는 물리적인 노동과는 달리 이 심리적 노동은 무언가를 창조해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데, 즉 진짜 당신의 모습과 세상이 기대하는 가짜 당신의 모습 사이에 그 엄청난 간극을 관리하고 메우는데 전량 소진되어 버리는 낭비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현실, 얕고 피상적인 현실을 중심으로 흔히 아주 친절하고 악의 없는 표정을 띠며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만의 진실된 인식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비참한 노력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진에는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특유의 질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 노동이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느끼는 개운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숨기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 연기가 만들어내는 더러운 피곤함입니다. 공기가 희박하고 꽉 막힌 만원, 지하철 안에서 숨을 꾹 참고 버틸 때 느껴지는 영혼의 질식과도 같은 피곤함입니다. 당신은 10시간을 내리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이 묵직한 피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2주일 동안 하와이로 꿀같은 휴가를 다녀와도 그 지긋지긋한 환경과 역학관계 속으로 다시 복귀한 지 단 이틀 만에 그 피로가 그대로 몰려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휴식은 진짜였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원인은 단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시야는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맑아질 것이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하지만 막상 깨어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가 밖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더 편안함을 주지는 않는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깨어남은 삶을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듭니다. 내면을 뼛속까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법을 배운 사람은 바깥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그 동일한 예리한 정직함을 적용하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위선, 문제들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기만적인 세상 속에서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 내내, 쉴 새 없는 사교 모임 내내, 그리고 1년 내내 그 정직한 시선을 굽히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영혼을 파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병에 대한 진단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거의 이름 불려지지 않는 어떤 가혹한 진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신의 번듯한 직장에서, 얽히고 설킨 사회적 의무에서, 현대 삶의 숨막히는 연결망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무슨 고상한 철학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절박한 생리적, 심리적 한계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서서히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끔찍한 대가를 계속해서 지불하는 대신 비록 그것이 엄청난 어려움과 현실적인 손실, 깊은 슬픔을 동반할지라도 과감하게 모든 것을 멈추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살며 내린 결정 중 가장 숭고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지한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독자적 시선 6. 동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은 100일 동안 캄캄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며 짐승의 껍데기를 벗고 마침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간, 진정한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과 단절된 캄캄한 동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동굴에 들어간 사람을 패배자라 부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동굴은 가장 위대한 탄생이 준비되는 성스러운 자궁입니다. 6번째, 그들이 사라진 그 고요한 공간은 결코 텅 빈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그들이 진짜 자신으로 재탄생하는 성소입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의 신화와 전설을 관통하며 흐르는 아주 뼈대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너무나도 일관되어서 융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의 정신이 이미 태초부터 알고 있는 어떤 심오하고 우주적인 지도로 보았습니다. 영웅이 진짜 영웅이 되기 전, 진정한 변형이 완성되기 전, 결국에는 세상을 구원하고 봉사하게 될 그 위대한 선물이 세상에 주어질 준비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물러남과 고립의 시기가 존재합니다. 깊고 어두운 동굴, 끝없는 사막, 험준한 산꼭대기, 황야에서 홀로 지새우는 길고도 혹독한 밤들 말입니다. 그곳은 영웅이 무슨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화려한 지식을 습득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직 거짓된 모든 것들, 가짜 껍데기들이 무참히 찢겨나가고 벗겨지는 고통스러운 용광로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끝없는 연기와 세상에 맞추기 위한 처절한 적응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고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그 모든 잿더미 속에서 남는 것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화려한 모습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고 절대적인 진실뿐입니다. 바다 위를 끝없이 표류하며 모든 것을 잃은 오디세우스, 평범하고 번뇌하는 마음의 구조가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더 깊은 우주적 진실에 닿을 때까지 보리수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었던 시타르타, 자신이 모든 것에 철저히 실패했다고 확신하며 사막 한가운데 쓰러졌던 예언자 엘리야. 엘리야는 그저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깊이 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정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끝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그 짐을 짊어지려고 아등바등했던 과거 버전의 낡은 자아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물러남과 사라짐은 결코 실패나 패배가 아닙니다. 물러남은 진정한 변형과 재탄생이 가능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유일한 필수 조건입니다. 융은 이것을 한나시적인 은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실제적이고 치열한 심리적 과정에 대한 완벽한 묘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은둔자의 단계라고 불렀으며 진정한 개성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결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들에게서 이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붕괴와 고립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직접 그 과정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가 스위스 취리 호숫가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돌을 날라지었던 볼링겐의 돌탑에서 보낸 그 고독한 수년의 시간들은 결코
일에서 도망치기 위한 한가한 휴양이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묘사했듯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심리적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는 집단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의 절대적인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반사회적인 성격 파탄자여서가 아닙니다. 타인들의 끊임없는 기대의 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투사하는 온갖 무의식적인 그림자와 찌꺼기들이 사방에서 그를 숨막히게 짓누르는 환경 속에서는 그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개별적 의식이 도저히 숨을 쉴 수도 자라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거대한 소음은 그가 마땅히 들어야만 했던 가장 내밀하고 성스러운 내면의 목소리를 무참히 익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물러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경력의 단절이고 인맥의 상실이며 인생의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잉태의 시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기만적인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압도적인 안도감 속에서, 철저한 침묵과 고독 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집단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억눌러야만 했던 끔찍한 그림자들이 마침내 억압에서 풀려나 자아와 통합됩니다. 페르소나의 억압적인 요구라는 끊임없는 방해꾼이 사라진 자리에서 진실하고 고유한 내면의 목소리가 점차 강해지고 또렷해집니다. 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재료들, 내면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만 비로소 찾아오는 우주적이고 심오한 상징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퇴근 후 짬을 내거나 밀린 업무와 주말의 사교 모임 사이의 틈새 시간에 대충 해치울 수 있는 종류의 가벼운 과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과 타인들의 기대에 맞춰 조직된 번잡한 삶의 변두리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그것은 막대한 공간을 요구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기꺼이 세상에서 완전히 미지의 인물로 남고자 하는 엄청난 용기를 요구합니다. 성과를 내지 않고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으며 세상이 익숙하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언제든 카카오톡에 답장을 해주는 착한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한때 학계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났던 철학자 김 교수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인 붕괴이자 인생의 실패라고 수군거리는 방식으로 무려 3년 동안 학계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대중적인 인지도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존경받았으며 학계가 굴러가는 원동력인 수많은 학술 대회와 방송 패널로 끊임없이 불려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이나 변명도 없이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시골집으로 내려가 삶의 크기를 대폭 줄였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설이나 식물학 책을 읽었습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이나 생산성의 잣대로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그저 하늘을 보거나 마루에 누워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들을 길게 보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는 완전히 길을 잃고 폐인이 되어가는 가여운 중년 남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진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눈부신 시간이었습니다. 학자라는 페르소나에 속해 있던, 남의 눈치를 보며 각주를 달고 동료들의 꼼꼼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했던 그 조심스럽고 거세된 가짜 생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화려한 타이틀 밑바닥에서 줄곧 기다리고 있던 다른 종류의 생각, 너무나도 인내심이 강하고 끈질기며 세상의 명성이나 학위 따위에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사유였습니다. 마침내 김 교수가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이미 다 안다고 자만했던 학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 만큼 놀라운 저작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 가짜 페르소나를 뒤집어쓰고 있던 남자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깊이와 영성을 가진 철학이었습니다. 물러남의 시간이 그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철저한 고립이 그동안 세상에 맞춰 연기하느라 조용히 메말라 죽어가고 있던 그의 진짜 내면 생태계를
온전히 되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생의 무대에서의 비겁한 퇴장이 아닙니다. 경쟁에서의 실패도 아닙니다. 심지어 단순한 휴식이나 재충전조차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되어야만 하는 그 고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과 침묵을 필사적으로 확보하는 가장 거룩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내게 된다면 그들이 그 캄캄한 침묵 속에서 길어 올려 사람들에게 나눠줄 그 위대한 선물은 그 끔찍하고 지난한 고독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침묵 속에서, 뼈저린 고독 속에서, 그리고 눈앞의 화려한 가시성보다는 영혼의 깊이를 기꺼이 선택하는 그 비참하고도 혼란스러운 용기 속에서만 그 깊이가 요구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껏 그것을 강렬하게 느껴왔다면 더 적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도 더 진실하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 단 한 명과 연결되더라도 영혼의 밑바닥까지 닿고 싶은 갈망, 나에게 애초에 단 한 번도 맞지 않았던 삐걱거리는 가짜 껍데기 속에 내 피 같은 영혼을 억지로 쏟아붓는 이 끔찍한 짓을 당장 멈추고 싶다는 그 조용하고도 집요한 충동을 느껴왔다면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당신 주변의 그 어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도 결코 당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자신감을 상실했거나 인생에 대한 야망과 사랑을 잃어버린 패배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이 비좁고 천박한 환경이 감당하도록 설계된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의식이 확장되었을 때 인간의 영혼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그리고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융이 자신의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묘사했던 바로 그 위대한 현상 말입니다. 주류 사회와 왁자지껄한 모임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그 깨어난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하거나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맹렬히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한 걸음 물러서서 벗어나려 하는 그 집단적인 미친 소음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훨씬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우주적인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위대한 신화 속 영웅들을 캄캄한 동굴 속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진정한 신비주의자들을 척박한 사막으로 이끌었던, 모든 정직한 예술가들을 진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 지독한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깊고 오래된 영혼의 패턴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계속해서 가짜로 연기하며 사는 삶 대신 아주 실제적이고 뼈아픈 현실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고통을 찬란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이 깊이 이해했던 사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마침내 외롭고 처절한 비극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교향곡으로 만들어주는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물러남과 사라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서사의 중간 지점입니다. 동굴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 철저한 침묵 속에서 과연 무엇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무엇이 당신의 자아와 통합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그 정막 속에서 마침내 당신이 듣게 된 그것은 영원히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한 개성화의 험난한 여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 눈부신 선물들, 세상을 꿰뚫어보는 맑은 명료함, 우주를 담아내는 영혼의 깊이, 타인의 가장 처절하고 진실한 고통을 마주하고도 두려워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겹게 얻어낸 거룩한 능력, 이것들은 결코 혼자만 껴안고 살아가야 할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인을 향한 가장 고귀한 재물이며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오직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혹독하고 필수적인 사라짐의 시간을 결코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통과해낸 사람만이 이 아픈 세상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깊은 곳, 누군가로부터 정확히 이러한 종류의 완전한 인정과 위로를 평생토록 갈망하며 기다려온 당신 영혼의
아주 여리고 상처받은 부분을 건드렸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긴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어 몇 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러남, 깨어남, 마침내.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비록 그것이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비록 익명이라는 작은 보호막 뒤에서일지라도 당신에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고, 왜 그렇게 혼자만 겉도느냐고 따져 묻거나 설명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누군가에게 당신의 진짜 존재를 가만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조용한 사라짐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의 시작입니다. 이 깊고 외로운 개성화의 여정이 당신의 심장을 울렸다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앞으로 걸어가야 할 더 깊고 신비로운 길들이 남아있으며 영원히 걸어가는 어떤 길들은 무리지어 뛰어갈 때보다 홀로 천천히 음미하며 걸어갈 때 비로소 그 진짜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주기 때문입니다.